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4명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키워드 단연 방산 외교입니다. 나토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무기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국진 기자. 먼저 이번 순방의 목적이 궁금한데 아무래도 방산 세일즈 때문에 나간 거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순방의 핵심은 K-방산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약 1,000명 정도 규모의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직접 알린다는 계획이고요. 특히 나토는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은 세계 국방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방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자국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고요. 네. 국방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미사일, 방공 체계 같은 첨단 무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어떤 위상이 높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한국 방산이라고 하면 좀 이제 방위 목적으로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능력을 갖춘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방산 수출 규모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2024년 K방산 수출은 95억 달러에서 2025년 154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270억 달러 이상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비롯해 유럽 여러 국가에서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 체계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가 네. 속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속도요? 네,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이 필요한 무기를 얼마나 빨리 공급받을 수 있냐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궁금한 게 유럽 시장이라고 하면 유럽 내에서도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방산 강국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좀 살펴보면요. 유럽은 오랫동안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주도해왔다는 시장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전략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또 기존 방산 강국만으로는 늘어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틈을 파고들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준비된 생산 능력, 상대적으로 빠른 계약 이행, 네. 그리고 이미 운용 경험이 축적된 무기 체계가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순방을 앞두고 조금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아쉽게도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는데 결국은 독일의 좀 티센크루프가 선정이 됐죠. 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소식을 전해지자마자 주식시장도 네. 큰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새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독일 TKMS를 선정했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한국 잠수함 기술력을 앞세워 끝까지 경쟁했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번에 방산으로 인한 기대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방산 경쟁력이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좀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네. 현실이고요. 잠수함 사업은 성능뿐만 아니라 운용 경험, 그리고 유지보수 체계, 동맹국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평가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번 경쟁 자체가 한국 잠수함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방산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이 한국 잠수함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좀 의견을 밝혔는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 한국 방산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최종 결선까지 갔기 때문에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기술력은 우리가 충분히 증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방산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산에서도 어떤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어질까요? 네, 조금 살펴보면요. 방산 시장의 경쟁 무대는 조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과거에는 얼마나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AI와 드론과 같은 미래 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네. 나토와 첨단 국방 기술력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연구와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요. 미래전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럴 것 드론 같습니다. 대응 기술이나 AI 기반 전투 체계 등은요. 앞으로 안보뿐 아니라 방산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번 순방이 결국에는 단순한 정상 외교를 넘어서 경제 순방의 성격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산은 이젠 한 번 계약으로 끝나는 계약 자체가 아니고요. 네. 무기를 판매한 이후에도 부품 공급과 정비, 추가 수출까지 이어지는 장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캐나다 잠수함 사업처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텐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의 수주 결과보다 꾸준한 기술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연구개발 지원과 수출 지원을 강화해 K방산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 기자들과 나토 정상회의와 방산 수출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른바 사이버 레카 근절법 또는 가짜 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유튜브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서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는 게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다희 기자가 가져왔네요. 이번 소식 얘기하면서 아까 사이버 레카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카는 알겠는데 사이버 레카가 구체적으로 뭐죠? 네,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레카는 네. 사건, 사고나 유명인 이슈가 터지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빠르게 퍼뜨려서 이렇게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일부 온라인 채널을 좀 말합니다. 그래서 레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현장에서 레카차가 몰려가듯이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의미에서 붙은 표현인데요. 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인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좀 이해가 쉽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계정이 충격 단독,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식으로 네. 좀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올리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확인된 사실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 댓글이나 익명 제보, 추측성 내용을 좀 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을 올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영상은 또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광고나 후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도 이미 피해자는 명예와 이미지에 큰 타격이 남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법의 핵심은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막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조금 모호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냥 틀린 말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해서 모두 허위 조작 정보로 처벌되는 네.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허위 조작 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국내 플랫폼들도 이 기준을 참고해서 신고를 판단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퍼뜨리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했는지가 쟁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할 법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최다혜 기자, 이게 우리가 뭐 SNS나 우리가 뉴스 댓글도 좀 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뭐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공개된 SNS 게시물이나 뉴스 댓글이라면 신고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네.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또 제가 정치인 비의혹 기사에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댓글을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만약에 댓글을 달았다고 네. 가정을 해보자면요. 이게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한 의문인지 아니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퍼뜨린 건지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이용자의 댓글 하나하나가 바로 손해배상이나 네.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공개된 영역에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사적인 영역 있잖아요. 카카오톡 대화방이 좀 걱정되는데 특히나 사적인 영역에서 카톡방이더라도 단톡방에서 하는 얘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 좀 정보 설명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카카오톡 1대1 대화라든지 사적인 단체 대화방처럼 개인 네. 간의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이라면요.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같은 카카오톡이라도 사적인 대화인지 또 공개된 대화 공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또 이번 법 개정의 두 번째 핵심인데요. 바로 이 최대 5배 손해배상 그리고 10억 원의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문제입니다. 이게 뭐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네. 건 아닙니다. 이 가중 손해배상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 가운데 정보 유통을 사실상 업으로 하고 광고나 후원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서 광고와 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요건이 네. 조금 더 좋습니다. 이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죠. 법원에서 이미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해서 유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건이 꽤나 까다로워서 일반인 분들은 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데 이 허위 조작 정보 있잖아요. 그럼 이 정보가 가짜다 아니다 이거 판단을 누가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건데 설마 뭐 정부가 하는 겁니까? 네, 정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신고가 접수되면 이제 대형 플랫폼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서 게시물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뭐 삭제나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이의 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다만 플랫폼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네. 사실확인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플랫폼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1차 판단은 플랫폼의 운영 정책에 맡기는 구조고요. 정부는 게시물을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 규정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인데요. 이 유럽연합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신고 처리 체계와 투명성 보고 그리고 위험 완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독일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네트워크 집행법을 통해서 명백한 불법 콘텐츠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그 밖의 불법 콘텐츠는 7일 안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이 신고 처리 현황을 담은 투명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정정보통신망법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먹는 과자나 콜라, 빵에는 단맛을 내는 필수 원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전분당인데요. 대기업 4곳이 7년 넘게 짜고 가격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할당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낼 때는 우체국까지 같이 가면서 서로를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기존 가격을 각 회사가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림 기자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게 전분당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뭐 물엿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최근에 뭐 마트 가면 뭐 물엿이나 이런 올리고당 한 병에 얼마 정도 합니까? 최근 뭐 물엿 사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물엿? 네. 요리할 때- 주부께서 사셨네요?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네. 물엿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최근에는 네. 설탕보다도 좀 건강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부들이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지금 동네 마트 매대 가보시면요. 네. 이 물엿이나 올리고당 한 병에 3, 4천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런가요? 그 가정용으로는 이제 700g에서 그 1.2kg 많이 쓰시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게 겉보기에는 몇천 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야금야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 전분당이랑 뭐 방금 물엿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단순히 물엿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빵이나 과자처럼 가공식품에 이런 전분당이 안 들어간 게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전분당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옥수수 전분을 분해해서 만든 당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물엿이나 네. 뭐 올리고당, 뭐 요리에 들어간 액상과당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네.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그 4개 회사의 경우 식품 공장의 원료를 납품하는 시장 점유율이요. 전분 95.7%, 또 전분당이 거의 다 차지하는 86%에 거네요. 달합니다. 예, 대기업 4곳이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들이 뒤에서 가격을 짜고 올리면 이렇게 식품 가격 전체가 도미노처럼 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단순히 물엿이 뭐 몇천 원밖에 안 한다고 해서 뭐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군요. 예. 담합 규모도 좀 궁금한데 강재 기자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담합이? 네, 진행된 기간이 좀 깁니다. 네.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합의 자체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격 인상과 인하, 특정 거래처의 단가 산정까지 13차례에 거쳐 조직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담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원료인 옥수수 값이 오를 때와 또 내릴 때 이 가격 반영 속도가 움직임이 좀 달랐다고요. 예, 이 전분당의 경우에는 수입 옥수수 가격이요. 네. 제조 원가의 60~70%에 달합니다.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수수 값이 오르게 되면은 가격을 인상할 명분이 좀 생기는 건데요. 문제는 이거를 각자 판단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짜고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요, 이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을 좀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가가 급등을 하자 담합 초기보다 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최대한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반영하고 떨어질 때는 천천히 반영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쨌든 원료가 올라서 가격을 올린 건 맞으니까 이게 뭐 실제로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담합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슷했던 수준이 아니고요. 합의 방식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전분사가 합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한 내용이 지금 뜨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치밀하죠. 예, 품목별로 목표 가격, 또 거래처에 제시할 원가 인상 근거, 또 인상 공문을 보내는 순서와 날짜까지 함께 정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공문 발송 당일에는 서로의 회사를 직접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에 적힌 인상폭과 주소를 눈으로 확인한 뒤 우체국까지 함께 이동해서 실제로 발송되는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할당 관세에 대해서도 좀 문제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수입 원료를 좀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세금을 면제를 해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정부가요, 2021년부터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서 할당 관세 0%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매년 200만 톤 내외를 이제 수입 세금 없이 들여오게 지원을 한 건데 재료비 부담을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4개 회사는요, 관세 면제로 수입 원가를 낮추고도 판매 가격은 담합으로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지원 효과가 민생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 독점 대기업들의 이익으로 흡수된 네. 셈입니다. 무관세 혜택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과징금이 7,476억 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지난 밀가루 담합이 한 6,700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이번 금액은 좀 어떻게 산정됐죠? 일단 관련 매출액 자체가 워낙 컸었습니다. 이 담합 기간 적발된 매출액만 6조 525억 원이었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이번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 7,476억 원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경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라는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과징금 처분도 크지만 이번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려졌어요. 네, 맞아요. 공정위는 4개사가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네. 담합 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각자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앞으로 3년 동안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도 또 보고해야 되는데요. 네. 이건 꽤 이례적이고 강력한 그렇습니까? 조치입니다. 네. 이번 담합이 7년 5개월 동안 좀 길게 이어졌고 그리고 전분당 시장 자체가 소수 업체 중심의 과정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점유율 변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만큼 가만히 놔두면 담합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겁니다. 네, 말씀처럼 제재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그럼 앞으로 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빵이나 과자 가격도 좀 바로 내려갈까요? 예,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제일 것 궁금하죠. 같은데 네. 바로 제품 가격이 내려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전분당은 우리가 마트에서 직접 이렇게 사는 물건이 아니라 식품을 만드는 중간 원재료이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실효성은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원재료 시장의 담합 고리를 끊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 내용 취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혹시 내가 받은 보험금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 계약자를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 환급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보험금이 잠들어 있는 건지 또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재 기자 순서네요. 이 숨은 보험금, 보험금이 숨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아 남아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또 보험 기간 중 자녀 입학이나 건강검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중도보험금,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럼 현재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도 또 궁금하고요. 그 보험금 아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가장 많은 겁니까? 예, 방금 그래픽 화면 나왔는데요. 좀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 모두 10조 3천억 네.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중도보험금이 7조 7,66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만기보험금은 1조 9,235억 원, 휴면보험금은 6,237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약 3조 2,470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지만 여전히 10조 원 넘는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난해 3조 원 넘게 환급을 받았는데 아직도 10조 원 넘게 10조 원가량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왜 이렇게 못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보험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몰라서. 때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서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이 가입해둔 보험을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자에 대한 오해도 좀 네. 있는데요. 보험 계약이 만기된 뒤에도 높은 이자가 계속 붙는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안 찾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보험 상품에 따라 근데 다릅니다. 계약 시점과 상품에 따라서는 약관에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만기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이율이 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보험의 약관과 이자율을 확인한 뒤 청구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좀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면 또 바로 찾아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있는지 몰랐거나 그냥 예치해두는 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가져갔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좀 방식을 바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비자가 직접 찾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보험사가 행정안전부와 협조해서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에요.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 등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 발생 사실과 청구 방법을 직접 안내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서 조회 방법을 안내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회 방법을 몰라서 보험금을 찾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나도 숨은 보험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누리집에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내역, 숨은 보험금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소의 서비스를 신청하면요, 돌아가신 가족의 보험 계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해봤는데 1분 45초면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또 믿기로 해서 보이스피싱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숨은 보험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도 상당히 중요해야 할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은 입력된 개인정보를 영업이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숨은 보험금 조회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유사 사이트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숨은 보험금 환급 지원 대책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정책들 기자들과 알아봤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